전례 없는 충돌로 서해안이 초긴장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3시경 17척의 중국 함정이 초승달 포위를 완성하는 순간 의문의 한국 전투함 한 척이 거대한 철벽 앞을 막아섭니다. 포기하라. 너희 완전히 포위됐다라는 조롱이 메아리쳤지만 오만한 그들의 숫자에 놀리는 이순신의 후예들 앞에서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한국 해경의 결단은 후퇴가 아닌 정면 돌파였던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였고 비웃던 적의 함대조차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순신의 바다, 바로 대한민국의 바다는 한국에게 승리의 힌트를 보내는데 과연 어떤 힌트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새벽,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의 전말을 낱낱이 전해드립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안토니오 레에스, 필리핀 방송국의 해외 특파원 기자입니다. 그날 부서지는 금속의 굉음이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작은 경비정은 거대한 중국 함선이 힘으로 밀어붙이자 종이장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충격 속에서도 카메라를 붙잡았지만 제 손은 단순한 진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스카버러 암초의 냉혹한 현실이었고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은 모든 것을 기록하라 명령했지만 차가운 냉소주의가 온몸을 감싸더군요. 압도적이고 거대한 힘이 이 바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렌즈는 우리 선원들의 저항하는 얼굴을 담았지만 그들의 용기는 저 거대한 강철 괴물 앞에서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방송국에 돌아와 제출한 보고서는 결국 또 하나의 불가피한 패배의 기록일 뿐 무력감만 더했습니다. 언제나 더 큰 나라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본사로부터 저희 다음 취재지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목적지는 한국이었고 저희 팀장은 그곳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대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도국에서는 한국이 해양 영토를 포기하지 않으며 정면으로 압력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인지 확인하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거운 의구심을 안고 짐을 꾸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마닐라의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라고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을까요? 비행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제 머릿속은 바다 위에서 벌어졌던 충돌 장면만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직후 받아본 브리핑 자료는 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강철 구조물을 세우자 한국이 바로 그 옆에 맞대응 감시 플랫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고 완강한 저항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향한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제 생각은 자꾸만 속절없이 밀려나던 우리 경비정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조용한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로 향하는 일정에 올랐습니다. 새벽의 바다는 온통 짙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우리를 태운 배가 가르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를 뚫고 하늘을 꿰뚫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6m 높이에 이어도는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경을 지키는 고독한 등대처럼 파도 속에서 있었습니다. 제 안내를 맡은 김도연 연구원은 우리가 접근하는 동안에도 내내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힐 만큼 조용했지만 이곳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분명하더군요. 그의 어조에 담긴 무게감은 단순한 날씨 데이터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무언가가 이곳에 걸려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2003년 완공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불가능한 조건과 싸워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거친 바다로부터 억지로 빼앗아 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금속의 섬을 둘러싼 분위기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곳은 격렬한 파도 아래와는 달리 기묘한 고요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플랫폼에 발을 내디뎠고 발밑으로 발전기의 일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원은 저를 중앙 지지대에 부착된 작은 명패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이들은 20여 년 전 이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기여한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렸고 기자로서의 정체성은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을 뻗어 차갑게 새겨진 글자들을 어루만지자
금속 표면에 맺힌 소금기 어린 물보라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원은 다시 입을 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애국심 때문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담담히 전했습니다. 그는 그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한국적인 방식이라고 부르더군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작지만 낯선 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단순한 과학 전초기지를 넘어선 장소였습니다. 마닐라의 본사와 화상 연결을 하는 동안 저는 이곳의 분위기를 전달하려 애썼지만 저의 본질적인 회의감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한국의 의지는 분명 존경스럽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상대의 압도적인 규모, 그 거대한 숫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 간의 충돌은 얼마나 많은 자원과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단순한 계산으로 정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관점은 이순신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이 나라의 독특한 역사를 전혀 몰랐기에 가능했던 편견이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그 연구원은 저의 비관적인 평가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는 당시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아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항상 단순한 수학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단어는 제 귓가에 공허하고 순진하게만 울렸습니다. 어떻게 압도적인 힘의 무게를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저희 조국 필리핀 역시 수많은 섬과 광대한 영해를 가졌지만 그중 상당수가 지금은 바로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의했고 저항도 해봤지만 바다의 지도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 인상적인 강철 구조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결국 우리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익숙한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라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생각에 잠겨 있던 순간, 통제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경보음이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고, 모든 연구원의 시선이 주 레이더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 화면은 식별되지 않은 붉은 점들로 순식간에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3시,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17개의 뚜렷한 붉은 점들이 이제는 촘촘한 초승달 대형을 이루며 우리를 바다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공포가 제 혈관을 타고 흘렀고 저는 카메라를 마치 방패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젊은 한국의 연구원 중 한 명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기지 깃대 쪽으로 움직이더니 단단히 감겨있는 태극기를 붙잡더군요. 바로 그때 모든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고 통제실은 비상등 불빛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 발전기의 웅웅거림이 멈추자 그 자리를 무서운 침묵과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의 포효가 대신했습니다. 카버러에서의 기억, 완전히 무력하고 포위되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나며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고향에서 시작되었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고립, 위협, 그리고 뒤따를 수밖에 없는 항복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레이더의 비상 백업 화면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아군 식별 신호, 한국 해경. 경비정 한 척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봉쇄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중국 함선 2척 사이의 틈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거대한 구축함들에 비하면 위험할 정도로 작은 점에 불과했죠. 해경정은 공격적으로 기동하며 선두함선의 진로를 정면으로 가로막았고 그 간격은 불과 10여 미터로 보일 만큼 좁혀졌습니다. 잡음 속에서 비상 주파수를 뚫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짧은 통신은 그들이 이곳 이어도를 사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즉시 주 방송 장비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두려움을 기자의 의무감이 압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광경을 한 척의 작은 배가 거대한 함대를 상대로 벌이는 이 대담함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마닐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위성 업링크를 필사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근접 대치로 인한 지속적인 진동과 거친 파도가 민감한 송신 장비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계속 끊겼고 영상 피드는 디지털 노이즈가 가득한 모자이크 화면으로 깨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때 편집장으로부터 차가운 지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간신히 수신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저널리스트로서의 중립을 지킬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보도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하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토록 노골적인 침략 행위를 목격하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토론이 아니라 명백한 침공이었고, 여기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암묵적인 동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주 카메라를 포기하고 주머니에서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편집국 통제를 우회하여 소셜 미디어 채널로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렌즈를 겨눴고, 그곳은 이제 함대의 탐조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말들을 쏟아내며 이 순간을 우리가 필리핀에서 겪었던 무력감과 직접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단언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화면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제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 시청자 수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천 명에서 시작한 숫자는 100만을 넘고 500만을 거쳐 순식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모든 대륙에서 보낸 응원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의 목소리가 작은 한국의 배를 향해 버텨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자발적인 전 지구적 연대는 고립된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의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수백만 명과 하나로 연결된 듯 짜릿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만큼은 결과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감시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안내했던 그 선임 연구원이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동료들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에게 달려갔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이 원인임을 직감했습니다. 의료 헬기 후송을 위한 필사적인 요청은 주변을 둘러싼 함대로부터 돌아온 냉혹한 답변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기지 인력이 이어도를 포기하고 떠난다면 의료 지원을 허가하겠다는 조건을 분명히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연구원들은 절망에 빠지는 대신 쓰러진 동료 주위로 보호막처럼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곳의 데이터는 한 나라가 아닌 인류 전체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객관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포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위성 전화가 울렸고 우선 수신 신호는 발신자가 마닐라의 보도 편집국장임을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저희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적인 논평을 계속한다면 방송 피드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장면에서 힘을 얻어 끓어오르는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침략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공모일 뿐이라고 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희 의무는 정제된 버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 순간의 진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창에는 수천 명의 필리핀 동포들이 올리는 응원 메시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와의 격렬한 논쟁은 바다에서 벌어진 끔찍하고 새로운 상황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대치를 참지 못한 중국의 선두 구축함이 갑자기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 함선은 기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 진로를 막고 선단 한 척의 해경정을 향해 거대한 뱃머리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거리는 끔찍한 속도로 좁혀졌고 500m였던 간격은 순식간에 200m로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한국의 배는 거대한 힘 앞에 곧 부서질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으며 스마트폰을 쥔 손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것은 오직 그 작은 배 한 척뿐이었고 그 배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충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거의 알지도 못하는 그 제독, 이순신의 이름을 부르는 필사적인 기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파국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불과 몇 초 전, 한국 경비정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피하는 대신 배의 측면을 급격히 틀어 구축함의 돌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선체를 방패 삼아 충격의 모든 힘을 흡수하려는 의도적인 자기희생 행위였습니다. 제 목구멍에서 본능적이고 거친 외침이 터져 나왔고 그 말은 라이브 피드를 타고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의 정신이 지금 이 바다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그 하나의 감정적인 외침은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거의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댓글창은 전 세계적인 경악으로 폭발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멈춰 세웠다는 묘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거대한 군함에 맞서 작은 배가 격렬하게 흔들리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편견은 마침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 배를 지휘하는 장교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해안 경비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간 이어진 불굴의 유산을 물려받은 계승자였으며 그 정신에 살아있는 현신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에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던 저의 냉소주의가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어떤 결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깊고 절대적인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라는, 한국은 결코 우리 고향과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항복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돌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이어진 긴장된 대치 속에서 우리는 해경 함장과 잡음이 심한 짧은 무선 교신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방금 직면했던 거대한 위험의 흔적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침착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참혹한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켰던 그의 아버님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며 이 나라 급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 세대에 속한 어머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자신의 임무는 이순신과 같은 정신으로 이 바다를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담백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 말들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꿰뚫으며 제 등줄기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로소 한국이 가진 힘의 총체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지나 저 배 한 척이 아니었고 세대를 거쳐 이어진 희생이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피로써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 지금은 60대와 70대가 된 부모님들은 오직 결단력 하나로 잿더미 위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이 나라가 누리는 활기찬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저 바다 위에 있는 함장은 그 모든 투쟁과 인내의 직접적인 상속자였던 겁니다. 저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불굴의 정신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흐르던 제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은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은 즉각적이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뉴욕에 모였고 파리에서 행진했으며 도쿄에서 촛불을 들었고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 고향 마닐라의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의 국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함께 서 있다는 통일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동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한국을 아시아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부르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저항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보여주기를 바랐던 바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전 지구적인 지진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찾던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조국의 운명과 한국이 보여준 이 저항의 결정적인 차이는 경제 규모나 군사 예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결코 꺼지기를 거부하는 집단적인 정신력의 차이였습니다. 이순신의 유산은 오직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강대국을 마주한 모든 작은 나라들이 가져야 할 용기와 존엄의 보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힘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등을 보도하는 기자가 아니었고 이 세계적인 각성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대치는 몇 시간 더 고통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중국 함대는 물러서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사 주파수를 뚫고 새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는데 그것은 중국 구축함 중 한 척에서 발신된 무단 방송이었습니다. 한 고위 장교가 감정이 격앙된 목소리로 양심상 도저히 이어도 기지를 공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태풍이 몰아쳤을 때 바로 이 기지에서 보낸 데이터 덕분에 어업에 나갔던 자신의 가족이 목숨을 구했던 일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저항의 목소리는 함대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집결한 17척의 함선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9척이 교전하라는 직속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의와 인간적인 연결은 진정 국경을 초월한다고 마이크에 속삭였습니다. 긴장은 폭력이 아닌 예상치 못한 상호 존중의 몸짓으로 깨졌습니다. 외로운 한국 해경정이 명령을 거부한 함선들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몇 척의 중국 함선들이 공격이 아닌 엄숙한 인정의 의미로 거대한 백고동을 울렸습니다. 저희 라이브 피드는 정치적 갈등을 압도한 이 믿을 수 없는 인류의 교환을 그대로 포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장면을 중계하던 뉴스 앵커들조차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제 남은 생애 동안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봉쇄선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중국 함선들은 하나둘씩 뱃머리를 돌려 이어도를 벗어났고 망망대해 속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지쳤지만 승리한 한국의 연구원들은 밤새 지켜냈던 커다란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저 역시 거의 알지 못하는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며 그들의 깊은 안도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전 세계적인 여론에 결국 유엔은 이어도 기지를 세계평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평화를 위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한국의 기성세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60대와 70대의 한국인들로부터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반추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흘렸던 자신들의 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투쟁이 마침내 이 저항을 통해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세워냈던 것입니다. 저는 위기가 끝난 후 이어도 갑판 위에서 마지막 보고를 전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세대가 단련하고 물려준 불멸의 정신으로 싸우며 대한민국은 오늘 그 살아있는 증거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어도를 지켜낸 한밤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세대가 흘린 피와 땀, 그 희생의 결실입니다. 산업화의 현장에서 길을 닫고 외환위기 속에서도 공장을 지켜낸 바로 그 세대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존경하며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록 각색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지는 순간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입니다. 그 뿌리는 여러분 세대의 불굴의 정신이며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낼 힘입니다. 이제는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히 가슴을 펴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세워진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